엄마, 내일부터 이게 이 집에서 당신의 새로운 책임이에요. 박지우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방금 그녀가 내 손에 쥐어준 종이를 읽으면서 이건 제안이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내 친딸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내 아파트에서 마치 내가 새로 고용된 가정부인 것처럼 근무 시간표를 주고 있었다. 동의 안 하시면 지우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난 몇 달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진 톤이었다. 짐 싸서 나가셔도 돼요. 이 집에는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손이 떨렸다. 시간표를 읽으면서. 오전 6시.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오전 7시. 아이들 옷 입히고 학교 데려다주기 오전 8시. 귀가 및 집 전체 청소 오전 9시. 빨래, 세탁 및 건조 오전 10시. 점심 식사 준비 리스트는 시간별로 계속 이어졌다. 밤 11시까지. 그 문서에 따르면 나는 그때 다음날 입을 옷을 다려야 했다. 그리고 당연히 김민준이 소파에서 말했다.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이 모든 건 집 관리비도 어머니가 내는 걸 포함해요. 그게 연금 받으시는 이유 아닙니까? 아니,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25년 전 은행 대출을 받아 산 이 84제곱미터 아파트. 34년 전 지우가 태어났을 때 그녀를 환영했던 바로 이 거실. 그녀의 첫 돌잔치를 열었던 곳. 첫사랑에 상처받아 울 때 위로해 주었던 곳. 이제 그 같은 아이가 나를 뼛속까지 차갑게 만드는 냉담함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결정할 시간 별로 없어요, 엄마. 지우가 말했다. 선명한 핑크색으로 손톱을 칠하면서. 민준 오빠가 이미 변호사랑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2년 넘게 살면서 집을 유지했으니까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직원이 되어서 여기 머물거나 아니면 나가시고 우리가 어쨌든 여기 남거나 둘 중 하나예요. 위협은 명확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는 내 아파트에서 내 딸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그들의 개인 하인이 되어 모든 비용을 내고 쉬지 않고 일하거나 아니면 쫓겨나서 그들이 모든 걸 차지하거나. 생각해보세요. 지우가 계속 말했다. 가칠한 손톱에 입김을 불면서. 엄마 나이에 월 85만 원 국민연금 가지고 어디 가서 살 곳을 찾겠어요? 적어도 여기선 지붕도 있고 음식도 있고 손주들도 매일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엄마가 어떤 허름한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걸 더 선호하신다면 몰라도. 민준이 비웃었다. 게다가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인생에서 뭘 더 하시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쓸모 있다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또래 어르신들처럼 하루 종일 TV나 보는 것보단 낫죠. 내 손주들은 바닥에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대화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8살 김태양이가 잠깐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머니, 간식 만들어주세요. 배고파요. 가장 잔인한 일상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가정부였다. 물건을 고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시중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서울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해서 이 아파트를 산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냥 항상 대기 중인 무료 하인이었다. 엄마 봐요. 지우가 일어나 나에게 걸어왔다. 거만하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엄청 사랑하죠. 그래서 머물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야 해요. 이 집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모든 게 돌아가도록 책임져야죠. 왜 그 누군가가 나여야 하는데? 나는 가까스로 속삭였다. 이 악몽 같은 대화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찾으면서 엄마는 일 안 하시잖아요. 민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진짜 책임이 있어요. 어머니는 그냥 연금 받고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뺨을 맞은 것 같았다. 40년.
서울시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4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려고 버스 2번 갈아타던 40년.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한 푼 한 푼 모았던 40년. 지우 아빠가 그녀가 겨우 3살 때 우리를 버린 후 혼자 지우를 키운 40년.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나는 반복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느낌이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이 집 유지하고 관리비 내고 당신들 음식 사고 당신들이 나가는 동안 당신들 아이 돌보고 당신들 옷 빨고 당신들이 만든 엉망진창 치우는 게 그게 일이 아니라고? 그건 일이 아니에요, 엄마. 지우가 그 거만한 미소로 끊었다. 나는 그 미소를 증오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집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이제 그게 고정된 일정으로 정리돼서 모든 게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나는 거실을 둘러봤다. 그렇게 많은 희생으로 산 가구들이 망가져 있었다. 2년 동안 할부로 갚았던 가죽 소파는 음식 얼룩과 찢어진 곳이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오를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아서. 내 자랑이었던 원목 티테이블은 컵 자국과 뜨거운 냄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무도 받침대를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벽에는 내 가족 사진들이 민준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 포스터로 교체되어 있었다. 내 책 컬렉션은 발코니 창고에 처박혔다. 그들이 끊임없이 사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과 전자기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 돈으로 산 것들. 게다가 지우가 계속했다. 만족스럽게 손톱을 살펴보며. 이게 엄마한테 좋을 거예요. 삶의 목표를 줄 거예요. 요즘 엄마 되게 우울하고 무기력해 보이거든요. 명확한 책임이 있으면 자존감도 올라갈 거예요. 조작은 너무도 뻔했다. 신체적으로 아팠다. 그녀는 내 노예 생활을 마치 그들이 내게 베푸는 호의인 것처럼 팔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무료 하인이 되는 게 내 정서적 웰빙을 위한 치료법인 것처럼. 그리고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민준이 추가했다. 마침내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며. 토요일은 집 대청소고 일요일은 일주일치 밑반찬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한테 잔인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이 제대로 된 집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집처럼. 나는 반복했다. 분노가 충격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면서. 이건 제대로 된 집이 아니야. 이건 내가 25년 대출 갚아서 산 집이고 내가 유지한 집이고 당신들이 갈 곳 없을 때 받아준 집이야. 네, 근데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지우가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뒤틀린 논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모두가 자기 역할이 있어요. 우리 역할은 일하고 수입을 버는 거예요. 엄마 역할은 집이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공평하잖아요. 6살 김혜운이가 다가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초코 과자 먹어도 돼요? 선반 위에 있는 거요.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 눈에서 똑같은 기대를 보았다. 지우가 그 나이였을 때 그녀 눈에 있던 것과 같은. 할머니는 항상 그래 한다는 기대, 항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기대. 하지만 이제 그 기대에는 공식 시간표가 따라붙었다.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가, 암묵적인 위협이. 조금 있다, 사랑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 돼요. 지우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혜운아, 할머니는 이제 새 스케줄을 따를 거야. 뭔가 원하면 정해진 시간에 물어봐야 해. 지금 오후 4시고 스케줄에 따르면 지금이 간식 준비 시간이니까 어쨌든 괜찮네. 추락하는 존엄, 나는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걸어갔다. 마치 각 발걸음이 나를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심연으로 더 깊이 이끄는 것 같았다. 시간표는 여전히 내 손에 있었다. 내 손가락 압력으로 구겨진, 마치 내 감정적 사형 선고서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찬장을 열었을 때 얼마나 비어있는지 깨달았다. 포장지 바닥에 부서진 비스킷 3개, 유통기한 지난 참치 캔 하나, 그리고 반쯤 남은 쌀 한 봉지. 냉장고에서 상황은 더 나빴다. 지우가 자기를 위해 산 그릭 요거트 2개,
민준이의 수입 맥주 한 캔, 그리고 3일 전 치킨 남은 것,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할머니, 과자 없어요. 혜은이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조급함으로. 가고 있어, 사랑아. 나는 대답했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임기응변해야 한다는 걸 완벽하게 알면서, 아니, 오히려 내 부엌에 두도록 그들이 내게 남겨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지우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게 들렸다. 그녀의 7cm 하이힐이 이 집에서 전에는 없던 권위로 메아리 쳤다. 마치 나에게 그 종이를 건넸다는 단순한 행동이 그녀를 모든 것의 공식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 같았다. 엄마, 부엌에 계신 김에 내일 아침 일찍 이마트 가셔야 한다는 거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필요한 거 리스트 만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자석으로 붙이며 식료품이 대충 20만 원어치요. 아, 그리고 약국도 들러서 애들 종합 비타민이랑 민준 오빠 탈모 샴푸 사와야 해요. 20만 원. 한 주 식료품비로 내 월 연금의 거의 4분의 1. 내 돈이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결정한 가족을 먹이기 위해. 지우야, 내 연금으로 매주 그렇게는 못해. 나는 가까스로 말했다. 내 목소리가 내 부엌에서 이상하게 작게 들렸지만 아이고, 엄마 맨날 똑같아. 그녀가 드라마틱하게 한숨을 쉬었다. 알잖아요. 민준 오빠는 우리 집 사려고 저축하고 있어요. 음식이랑 생필품에 우리 월급을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엄마도 여기서 매일 먹잖아요. 비용에 기여하는 게 당연하죠. 논리는 너무 뒤틀려서 어지러웠다. 민준이는 자기 아파트를 위해 전세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내 집에서 무료로 살면서. 내 음식을 먹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리고 나는 재산의 진짜 주인은 그들의 무료 가정부가 되는 특권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는데? 나는 물었다. 그녀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조정하고 필수품부터 사셔야죠. 애들은 잘 먹어야 해요, 엄마. 집에 어린애들이 있는데 돈에 이기적일 수는 없어요.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이기적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단도처럼 박혔다. 민준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방금 낮잠에서 깬 것처럼 기지개를 켜며.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이었고 그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돌보는 동안 어머니, 저녁으로 맛있는 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업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가 말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힘든 업무라니? 나는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침 내내 집에 계셨잖아요. 화요일엔 재택근무예요. 그가 내가 그의 스케줄에 의문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듯한 톤으로 대답했다. 화상회의, 중요한 전화통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끝나면 좀 쉬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시계를 봤다. 4시 30분. 그가 재택근무를 했다면 그의 근무일은 정확히 3시간 지속된 것이다. 내가 그를 오후 1시에 소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걸 봤다는 걸 고려하면 게다가 그가 계속했다. 맥주를 길게 들이키며 지우랑 집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몇 가지 추가 규칙에 대해 상의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휴식 시간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때 청소나 요리 소음으로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표에는 이 시간에 요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여전히 손에 있는 종이를 들어 보이며. 네, 근데 소음 없이요. 아니면 우리가 쉬지 않을 때 더 일찍 요리하시거나 더 나은 시간 관리의 문제예요. 모수는 터무니없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요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그 휴식 시간은 명백히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그들의 편의에 따라 바뀌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지우가 그녀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중학교 때부터 완벽하게 다듬은 미소였다. 뭔가를 원할 때나 특별히 상처가 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쓰는 걱정으로 위장한 미소. 엄마,
엄마 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싱크대에 기대며. 민준 오빠랑 저는 엄마가 발코니 옆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안방이 필요해요. 더 넓고 우리 옷이랑 물건이 더 많으니까요. 안방. 내 안방. 30년 동안 잠을 잔 방. 남편이 간암으로 죽은 후 울었던 곳. 사랑스러운 환경에서 손주들이 자라는 걸 꿈꿨던 곳. 이제 그들은 나를 그 좁은 다용도실로 내쫓고 싶었다. 말 그대로. 그 방은 너무 작아. 지우야. 나는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걸 느끼며. 슈퍼 싱글 침대 하나 거우 들어가. 엄마한테는 완벽해요. 지우가 말했다. 어쨌든 엄마는 공간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옷이랑 애들 학용품을 위한 더 큰 붙박이장을 가질 수 있고요.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에요. 모두에게 더 효율적. 그게 모든 굴욕을 정당화하는 주문이었다. 모든 존엄성의 상실을. 그림자로 변해가는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게다가 민준이 추가했다. 작은 방이 부엌이랑 더 가까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요. 물론이지. 나의 새로운 집안 위치는 가정부로서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도록 계산되었다. 더 잘 시중들기 위해 부엌 가까이, 집의 주요 생활 공간에서 멀리, 집의 진짜 거주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언제 옮겨야 하는데? 나는 물었다. 진짜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이번 주말이 완벽할 것 같아요. 지우가 명랑하게 대답했다. 마치 우리가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민준 오빠가 무거운 가구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엄마가 가져가야 할 몇 안 되는 것들이요. 안방에 있는 가구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쓸 거예요. 내가 론으로 산 가구.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산 첫 번째 물건이었던 원목 서랍장. 결혼 전 사진 찍으며 차곡차곡 준비했던 거울이 달린 화장대. 지우를 잉태했던 퀸 사이즈 침대.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 것이 될 터였다. 더 효율적이니까. 태양이가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급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배터리 다 떨어졌어요. 충전기 어디 있어요? 할머니 방에 있어, 얘야. 가서 가져와. 나는 자동적으로 말했다. 안 돼요. 지우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태양아, 할머니 방에는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돼. 할머니가 간식 준비 끝나면 가져다 줄 거야. 굴욕은 완전했다. 이제 내 손자조차 내 방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와 민주는 내가 언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떤 가구를 보관할 수 있는지, 어떤 방에서 살도록 허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 지우가 계속했다. 마치 끝없는 새로운 제안 리스트처럼. 일요일은 우리 가족만의 날이에요. 민준 오빠랑 저는 애들이랑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가 밖에 나가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산 산책 가시거나 친구 만나시거나 뭐든지요. 우린 그냥 핵가족으로서 공간이 필요해요. 일요일, 내 가족의 날이기도 했다. 수년 동안 손주들과 특별한 활동을 하려고 아껴뒀던 날, 함께 호떡을 만들고 디즈니 만화를 보고 소파에서 함께 껴안고 있던 날. 이제 그것은 내가 내 집에서 침입자가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나는 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모르겠어요, 엄마. 친구들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북한산 등산 가시거나 교회 가시거나 엄마 또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엄마만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여가를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으시고요. 절망의 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천장을 응시하며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생각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엄마이기를 멈추고 가정부가 되었나? 언제 내 집에서 의견을 가질 권리를 잃었나? 지우가 민준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때를 기억했다. 2년 전.
민준이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강남 오피스텔을 빼야 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착했다. 나를 껴안으며 재정적으로 회복하는 동안 몇 달만이라고 약속했다. 엄마가 우리 구원자예요. 지우가 그 첫날 밤 내게 말했다. 엄마 없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처음 몇 주는 거의 즐거웠다. 아파트가 다시 생기로 가득한 게 멋졌다. 남편이 죽은 후 고요했던 복도를 뛰어다니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지우는 김장을 도와줬다. 민준이는 전등 교체를 도와줬다. 작은 아이들은 즉흥적인 포옹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점차 너무 천천히 깨닫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우가 이력서 넣으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였다. 그 다음은 민준이가 면접에서 너무 피곤해서 저녁을 준비해 주길 기대하는 거였다. 그 후에는 내가 장볼 돈을 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어쨌든 우리 모두 여기서 먹으니까. 내가 한 모든 호의가 기대가 되었다. 모든 사랑의 제스처가 의무로 변했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의 감정적 노예 생활에 서명하고 있었다. 새벽 3시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걸어가니 민준이 허니 시리얼을 박스에서 직접 퍼먹고 있었다. 내가 자기 전에 닦은 싱크대 위에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며 민준 씨 괜찮으세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속삭였다. 그가 깜짝 놀라 나를 봤다. 마치 뭔가 잘못하다 들킨 것처럼. 네, 그냥 야식 생각나서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아침 애들 먹을 시리얼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말했다. 박스가 거의 비었다는 걸 보며. 아이고, 어머니,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시리얼이에요. 내일 이마트 가서 더 사면 되잖아요. 그가 대답했다. 빈 박스를 싱크대에 남겨두고 자기 방으로 향하며. 내 방. 나는 어둠 속에 거기 서서 그가 남긴 부스러기를 닦으며 이것이 이제 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 새벽 3시에 그들의 엉망진창을 조용히 치우는 것. 그가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내 침대에서 자는 동안. 마지막 지푸라기 금요일 아침 내가 새 공식 일정에 따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지우가 내가 몇 달 동안 보지 못한 에너지로 내려왔다. 그녀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일주일치 식료품비보다 비싼 구찌 로퍼를. 엄마, 주말 내내 애들 봐주셔야 해요. 그녀가 발표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에 아메리카노를 따르며 작은 무궁화가 그려진 남편이 우리 결혼 5주년 해준 그 머그잔. 민준 오빠랑 저 남대문 쪽 호텔에서 커플 여행 가요. 이 모든 스트레스 후에 다시 연결되어야 해요. 커플 여행. 나는 반복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무슨 돈으로? 아이고마 엄마, 맨날 돈 생각. 그녀가 완벽하게 다듬은 그 인공적인 웃음으로 대답했다. 민준 오빠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걸 생각하면 휴식 받을 자격 있어요. 성과급. 하루 3시간 재택근무하는 민준이가 성과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쩐지 그 돈은 시리얼을 사거나 집 경비에 기여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그저 럭셔리 호텔과 로맨틱한 여행에만 충분했다. 애들은 주말 내내 나랑 괜찮을 거예요? 나는 물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면서도. 당연하죠. 엄마는 할머니잖아요. 손주 돌보는 거 당연하죠. 게다가 엄마 새 스케줄에 따르면 주말은 애들이랑 집중 시간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사실이었다. 내 노예 스케줄에서 주말은 집중아이 돌봄과 대청소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명백히 내 휴식은 그들의 가족 조직 개념에 존재하지 않았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돼. 나는 말했다. 내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걸 느끼며. 이대로는 안 돼. 그녀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마치
내가 명백히 합리적인 내 운명에 항의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무슨 얘기요, 엄마? 엄마 요즘 부정적인 태도? 네, 저도 눈치챘어요. 엄마 되게 까칠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병원 가 보셔야 할지도. 엄마 나이에는 호르몬 변화로 기분에 영향받는 게 정상이에요. 호르몬 변화. 학대에 대한 내 분노가 내가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였다. 지금 굴욕에 대한 내 저항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내 고령의 증상이었다. 나는 아프지 않아. 지우야, 나는 내 집에서 직원처럼 취급받는 게 지긋지긋해. 나는 말했다. 내 자신의 명료함에 스스로 놀라며. 직원이요? 그녀가 반복했다. 오스카상을 탈 만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에서는 각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일하고 수입을 벌는 거고요. 엄마 책임은 집이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럼 왜 내 책임에는 모든 비용 내는 것과 하루 24시간 일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나는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더 강해지는 걸 느끼며. 엄마, 아무도 24시간 일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드린 스케줄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활동 사이에 자유시간도 있어요. 쉬고, TV 보고, 자유시간에 뭐든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스케줄을 봤다. 거기서 언급한 자유시간은 작업 사이 30분 간격이었다. 화장실 가거나 물 한 잔 마시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쉬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 돈은요? 내가 왜 모든 걸 내야 하는데 당신들은 수입이 있는데? 나는 고집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엄마. 장기 목표가 있는데 현재 지출에 우리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엄마는 이미 인생을 사셨어요. 저축하고 계획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논리는 잔인함에서 참담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이미 살 기회가 있었고 이제 내 역할은 그들의 기회를 자금을 대고 촉진하는 것이었다. 40년 일해서 받은 내 연금은 그들의 장기 목표보다 덜 중요했다. 민준이 부엌에 나타났다. 벌써 외출 옷을 입고 지우의 뺨에 키스했다. 완전히 나를 배제하는 소유와 공모의 제스처. 나는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는데 주말 준비 다 됐어, 자기야?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나를 완전히 무시하며. 응, 여보. 엄마한테 다 설명했어. 엄마가 애들이랑 집 돌볼 거야. 지우가 대답했다. 마치 내가 그들의 부재를 위해 정리한 또 다른 물건인 것처럼. 완벽해, 자기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준이 말했다. 마침내 나에게 말하며. 월요일에 우리 어머니가 며칠 동안 우리 방문하러 오셔. 게스트룸이 필요하실 테니까 깨끗하게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도 일찍 하시는 걸 좋아하셔. 대충 6시쯤요. 문제 없겠죠? 그의 어머니. 내가 시중 들고 먹이고 내 집에서 서비스해야 할 또 다른 사람. 내 돈으로 먹일 또 다른 입. 내 서비스를 당연시할 또 다른 사람. 얼마나 오래 계실 건데요? 나는 물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감지하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기분에 따라서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요즘 많이 외로워하셔서 가족이랑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가 대답했다. 마치 내 집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호텔인 것처럼. 민준 씨, 당신 어머니랑 나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나는 말했다. 그녀를 몇 번 만났을 때 그녀의 무시하는 태도를 기억하며. 아이고, 어머니, 그건 과거 일이에요. 용서하고 있는 법을 배우셔야죠.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시죠? 더 잘 알게 되시면 분명 잘 지내실 거예요. 돌봄과 관심. 물론 내가 제공할 보수나 인정 없이 지우와 민준이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는 동안 나는 나를 열등하게 여기는 여자에게 새벽 6시에 아침을 서빙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 지우가 추가했다. 그녀의 의상을 완성하는 귀걸이를 끼며. 시어머니 오시면 안방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며칠 동안 애들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어머니가 편하셔야 하니까요. 안방. 그들이 이미 내게서 빼앗은 그 방을 이제 그들은 민준의 어머니에게 줄 거였다.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차지하는 동안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내 침대에서 자고 내 가구를 쓰고 내 서비스를 기대할 것이다. 그 순간 내가 내 부엌에 서서 내 연금을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여자의 변덕에 쓰기를 거부한다고 꾸중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부서졌다. 그건 드라마틱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었다. 그건 댐이 무너질 때와 더 비슷했다. 먼저 작은 균열, 그 다음 지속적인 흐름, 그리고 마침내 명료함에 멈출 수 없는 눈사태. 알았어. 나는 나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침착함으로 말했다. 이마트 가서 김 여사님 아침에 필요한 거 사올게. 모두가 즉시 긴장을 풀었다. 마치 내 양복이 내가 의문 없이 복종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회복한 것처럼. 하지만 내 목소리엔 뭔가 달랐다. 그들 중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뭔가. 내 복종을 당연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완벽해요, 멈마. 지우가 말했다. 내가 결국 정신 차릴 때 쓰던 그 거만한 미소로. 결국엔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김 여사님을 환영받는다고 느끼시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빨리 옷을 입고 이마트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료품 코너로 바로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먼저 쇼핑몰 안약국으로 갔다. ATM이 있다는 걸 알았던. 김 여사님, 아침 살 돈을 찾으러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뭔가를 위해. 나는 예금 통장에서 30만 원을 찾았다. 비상사태를 위해 모아뒀던 돈.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이게 가장 큰 비상사태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내 존엄을 되찾는 비상사태. 지갑 속 돈을 들고 지역 신문에 광고받던 법률사무소로 걸어갔다. 이른 시간이었다. 간신히 8시 30분. 하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이 최성민 변호사가 9시부터 긴급 상담을 한다고 알려줬다. 긴급 상황이세요? 친절한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 직원이 물었다. 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최성민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단정한 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그의 눈에서는 온갖 복잡한 가족 상황을 봐온 경험에서 오는 종류의 경험이 전해졌다.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님. 그가 물었다. 내가 이름을 적은 카드를 보며 박순희입니다. 나는 말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이름을 자부심 같은 것으로 발음했다. 변호사님, 제 집에서 제 권리가 뭔지 알고 싶어요.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근무 시간표, 내 재산에서 쫓겨날 위협, 재정적 착취, 내 동의 없이 도착한 김 여사님. 20분 동안 멈추지 않고 말했다. 마치 마침내 무너진 댐처럼. 최 변호사는 가끔 메모하고 놀라움에서 분노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중단하지 않고 들었다. 내가 끝났을 때 그는 의자에 기대며 연민과 전문적 결단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봤다. 박 여사님, 당신이 설명하신 것은 경제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가 번개처럼 나를 강타하는 명료함으로 말했다. 따님과 사위부는 법적으로 노인 착취로 알려진 것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년 동안 집에 살았다고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물었다. 변호사 상담했다는 민준의 위협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 거주자들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 권리는 결코 소유자를 착취하거나 무급 노동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추가 손님을 데려올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 같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현실 인식이 옳다고 확인해주고 있었다. 내가 드라마틱한 것도 배은망덕한 것도 아니라고.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물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질문이 절망 대신 희망과 함께 왔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메모를 보며 대답했다.
첫째, 가지고 계셨던 비공식 거주 합의를 종료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 재산과 재정자원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허가받지 않은 손님이 즉시 퇴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요? 나는 물었다. 가족의 반응을 생각하며. 그러면 퇴거 명령과 노인 학대 신고를 포함한 여러 법적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가족들이 노인이 법적 자문을 받았고 자기 권리를 안다는 걸 깨달으면 보통 행동을 매우 빠르게 재고합니다. 최 변호사는 같은 날 법적 서한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 집에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설정하는, 시장 임대료 지불, 가계 비용에 동등하게 기여, 소유자로서 내 권한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포함하는. 이런 종류의 상담 비용이 얼마예요? 나는 물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까 두려워하며. 노인 학대 사건에는 특별 요금이 있습니다. 그가 안심시키는 미소로 말했다. 초기 상담 15만 원, 필요한 법적 통지 작성 30만 원. 사건이 복잡해져서 법정에 가야 하면 할부 계획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45만 원. 내가 가족을 먹이는데 2주 동안 쓰는 돈. 지우와 민준이 로맨틱한 여행 하룻밤에 쓴 돈.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건 매우 잘 쓴 돈처럼 보였다. 최 변호사님, 오늘 그 서한들 작성해 주세요. 나는 말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훌륭한 결정입니다, 방 여사님. 이 서한들은 오후에 준비될 겁니다. 직접 가족에게 전달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전달할까요? 제가 직접 할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제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갈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몇 달 만에 모든 자신감을 갑자기 되찾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계획이 있었다. 전문적 지원이 있었다. 위협이나 감정적 조작으로 빼앗을 수 없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곳 더 들러야 했다. 은행에 가서 내 계좌에 접근 코드 변경과 내 이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엄격한 제한 설정에 대해 지점장과 이야기했다. 계좌에 무단 접근 문제가 있으셨나요? 상황을 즉시 이해하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여성 지점장이 물었다. 이제부터는 나만 내 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싶다고만 해두죠. 나는 대답했다. 매우 현명하십니다. 그녀가 변경사항을 처리하며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 승인자도 검토하시겠어요? 좋은 질문이었다. 지우는 몇 달 동안 비상사태라며 내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이제 그 비상사태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될 시간이었다. 모든 추가 승인을 취소하고 싶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만 내 계좌와 카드에 접근할 수 있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 거의 11시였다. 김 여사님 아침을 사러 나간 지 4시간이 지난 것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실행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 민준이는 이미 회사에 갔지만 지우와 김 여사님은 거실에 있었다. 내 지각에 명백히 짜증이 나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내가 막 시작하려는 대화를 위한 프라이버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드디어 김 여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외쳤다. 어디 갔었어요? 거의 11시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식료품은요? 지우가 물었다. 내가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며 우리 얘기해야 돼요. 나는 말했다. 내 목소리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며 셋 다 지금 당장. 내 톤에 뭔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침묵했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기 때문이다. 앉으세요. 나는 말했다. 소파를 가리키며 이 대화는 이 집의 많은 것을 바꿀 거예요. 변호사 사무소에 갔어요. 나는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이 짜증에서 경악으로 몇 초 만에 바뀌는 걸 지켜보며
그리고 이 집 주인으로서 내 권리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청이 터질 것 같았다. 지우는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어릴 때 하던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김 여사님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가정부가 왜 변호사와 상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러워 보이려고 했지만 공황을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변호사 만나러 가셨어요? 내 집에서 내 법적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이해하고 싶었거든.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며. 그리고 알고 보니 당신들이 믿게 만든 것과는 매우 다르더라고. 나는 초회의 변호사가 기록적인 속도로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다. 각각 지우, 민준, 김 여사님에게 공식 레터헤드로 주소가 된 세 통의 편지. 내 손에 있는 종이의 무게는 회복되고 있는 내 존엄성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것들은 법적 통지예요. 나는 계속했다. 서류들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지금 읽어도 되고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내용은 같아요. 지우는 즉시 일어나 자기 편지를 집어들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속도로 읽으며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것을 집었고 나는 그녀의 우월감 표정이 점차 충격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다. 이건 말도 안 돼. 지우가 첫 페이지를 간신히 읽고 외쳤다. 우리를 집에서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린 엄마 가족이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나는 나를 놀라게 하는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새로운 조건, 공정하고 합법적인 조건에서 머물 기회를 주는 거야. 지우의 편지에는 새 규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월 110만 원의 월세를 내고 모든 가게 비용의 절반을 기여하고 주인이자 내 방에 대한 프라이버시 권리로서의 내 권위를 존중해야 했다. 110만 원, 그녀가 소리쳤다. 종이를 잔인한 농담인 것처럼 흔들며 엄마, 우리한테 그런 돈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진짜 직장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네. 나는 대답했다. 그녀가 내게 말하기 위해 완벽하게 다듬었던 바로 그 거만한 톤을 사용하며 아니면 당신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김 여사님은 자기 편지를 다 읽었고 마치 내가 완전히 미쳤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통지는 더 간단했다. 소유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부동산을 비워야 한다는 것. 이럴 수 없어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깨지며 저는 나이든 여자예요. 범죄자처럼 거리로 쫓아낼 수 없어요. 거리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환영받는 손님인 곳에서 숙소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강요된 짐이 아니라. 민준이가 이걸 허락 안 할 거예요. 그녀가 위협했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로 소파에서 일어나며 자기 어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민준 씨는 당신 집에서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어요. 나는 말했다. 문을 가리키며 여기는 내 집이고 여기서는 내 규칙이 존중돼요. 지우는 조용히 있었다. 말이 마법처럼 바뀔 것을 기대하는 듯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의 종류는 아니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산된 눈물이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가 황폐해 보이려는 목소리로 훌쩍였다. 우린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길 원했고 이게 엄마가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에요. 변호사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 하나 된 가족은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근무 시간표를 주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에 맞서 확고하게 버티며 하나 된 가족은 자기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구성원을 위협하지 않아. 그들이 무료 가정부가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쫓아낸다고 위협한 적 없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우리 둘 다 그게 정확히 그들이 한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우야, 나한테 준 리스트가 있어. 나는 말했다. 내 지갑에서 구겨진 시간표를 꺼내며. 맨 끝에 이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는 걸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확히 써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니?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기 쓴 말을 재해석할 방법을 명백히 찾고 있었다. 마침내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시간표에 대해 너무 엄격했을 수도. 그녀가 인정했다. 화해적인 톤을 채택하며. 바꿀 수 있어요. 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문제는 시간표만이 아니야, 지우야. 나는 말했다. 매 단어마다 더 강해지는 걸 느끼며 문제는 당신이 나를 무급 가정부로 만들었다는 거야. 문제는 당신이 내 연금을 자기 것처럼 쓴다는 거야. 문제는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사람들을 내 집에 초대하고 내가 시중 들길 기대한다는 거야. 김 여사님은 점점 더 초조해지며 우리 토론을 듣고 있다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건 미쳤어요. 민준이가 사랑하는 가족과 산다고 했어요. 자기 집이 호텔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노파와 산다고 안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녀의 눈을 직접 쳐다보며.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내 집이에요. 그리고 내 집에서 손님은 초대받는 거지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 어머니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마치 그게 내 재산에 대한 자동 권리를 준다는 듯이.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나는 방역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단호함으로. 민준 씨와의 가족 관계가 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진 않아요. 지우는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다. 독립적으로 사는 게 실제로 얼마나 들지 아마 수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그녀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한 톤이 있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이성적으로 들리려고 하며 우리는 110만 원 월세 가계비용을 낼 수 없어요. 알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엄마 나이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나는 전에 혼자 살았어. 나는 대답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당신이 오기 전에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리고 아주 잘 살았어. 고맙게도. 하지만 이제 더 늙으셨잖아요. 그녀가 고집했다. 나이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아프시면 어떡하시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필요하면 전문 도움을 고용할 거야. 나는 말했다. 방금 생각난 아이디어지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렸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 서비스의 대가를 받고 존중과 전문성으로 제공하는. 가족 대신 낯선 사람한테 돈을 내실 거예요? 그녀가 마치 그 아이디어가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것처럼 물었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착취 대신 전문 서비스의 대가를 낼 거야. 나는 수정했다.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마 그의 부재 중에 어머니가 제대로 시중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지우가 전화를 받으러 달려갔다. 가족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명백히 전달하는 긴급한 속삭임으로 말하며 그녀가 말하는 동안 김 여사님이 분노에서 존중과 비슷한 것으로 바뀐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가 말하는 가구 대신 진짜 사람처럼 나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얘야. 그녀가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안방에서 잘 필요는 없어요. 소파에서 자면 안 될까요? 아, 김 여사님.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가로막았다. 문제는 어디서 주무시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초대 없이 내 집에 오셔서 무기한 귀빈 대접받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둘 다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지우의 전화 후 20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그의 평소 거만한 오만함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뭔가였다. 자기 기생적 세계가 무너지려 한다는 걸 깨달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나를 전혀 속이지 못하는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가 어떤 사기꾼 변호사한테서 가져온 말도 안 되는 편지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최성민 변호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동산 소유주 임차인 권리와 노인 보호 전문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유효한 법적 통지예요. 이건 배신이에요. 그가 모든 외교적 가식을 버리고 폭발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것 후에 어머니가 혼자 안 계시게 함께 해드린 후에 이 빈 집을 생기로 가득 찬 집으로 만든 후에 현실의 왜곡이 너무 극심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 버전의 사건에 따르면 그들이 내 집에 무료로 와서 살고 내 음식을 먹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 돈을 쓰며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은 너바 2살이에요. 나는 유지하기 힘든 인내심으로 말했다. 생기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싶으면 자기 집을 사서 원하는 만큼 생기로 채우면 돼요. 하지만 내 비용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집 사려고 저축하고 있어요. 그가 그게 2년간의 착취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축하는 게 불가능해요. 2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지 이해 못하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인정했다. 내 동의로 그를 놀라게 하며. 나는 2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지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우를 키울 때 모든 비용을 내 돈으로 냈거든요. 나를 부양할 나이 든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은 소파에서 토론을 관찰하다가 모성적 지원의 그녀 버전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얘야, 당신이 혼란스러운 거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아들이에요. 당신 같은 나이의 여자한테 이런 대우받을 자격 없어요. 명백히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요? 나는 반복했다. 가슴에서 분노가 타오르는 걸 느끼며. 변호사로 가족을 위협하는 대신 문명인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요. 김 여사님이 수년간 완벽하게 다듬은 도덕적 우월감으로 대답했다. 문명인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근무 시간표를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반박했다. 문명인들은 집 주인을 자기 집에서 쫓아낸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명백히 자기 옵션을 계산하고 있었다. 멈췄을 때 그는 가장 강한 카드를 꺼내려 할 때 짖는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가 눈에 닿지 않는 미소로 말했다. 변호사랑 놀고 싶으시면 우리도 변호사랑 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권리에 대해 상담했거든요. 무슨 권리요? 나는 물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의심했지만 부동산에서 2년 넘게 산 임차인의 권리요. 그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안정된 집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권리요. 관리 부족으로 악화되고 있던 부동산을 유지해온 가족의 권리요. 그것은 초에 변호사가 그들이 사용하려 할 거라고 경고했던 정확한 위협이었다. 차이점은 이제 나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민준 씨, 나는 그를 명백히 불안하게 만드는 침착함으로 말했다. 그 법적 상담을 진짜 변호사한테 보여주길 권해요. 왜냐하면 내 변호사는 이 나라 어떤 법원도 월세를 내지 않고 주인을 재정적으로 착취한 사람들에게 임차권을 줄 거라고 장담했거든요. 민준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그의 법적 상담이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였지 진짜 전문적 조언이 아니었다는 게 명백했다. 게다가 나는 계속했다. 내 손에 있는 에이스를 꺼내며. 내 변호사가 당신들이 하고 있던 게 노인 착취라고 불리는 거고 연방 범죄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더 많은 변호사를 끌어들이고 싶으면 그러세요. 하지만 경고하는데 당신들에게 법적 결과가 내게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토론 중에 도착했고 복도에서 듣고 있던 아이들도 완전히 조용했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지우가 10대 때 이후로 쓰지 않았던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아.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 행동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거야. 오늘 아침 내 변호사가 나한테 설명한 바로 그 결과를. 태양이가 학교 가방을 여전히 어깨에 맨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입구에 나타났다. 왜 다들 소리 지르고 할머니는 울어요? 실제로 김 여사님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자기가 완전히 통제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었다. 괜찮아, 얘야. 나는 태양이에게 말했다. 그를 껴안으려 다가가며 어른들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어. 우리 집 떠나요? 혜은이가 물었다. 오빠 뒤에 큰 눈으로 나타나며 내 손녀의 순진한 질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내가 왜 이 모든 걸 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줬다. 이 아이들은 가족 관계가 착취와 조작이 아니라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다. 그건 내 부모님에게 달렸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집 규칙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기여하면서 여기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어.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아야 해. 무슨 규칙이요? 태양이가 아이들이 가진 그 직접적인 호기심으로 물었다. 여기 사는 모든 어른들이 일하고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거야. 나는 설명했다. 누구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쉬지 않고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규칙. 우리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칙. 민준이는 일주일 전이었다면 위협적이었을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이제는 단지 한심해 보였다. 어머니, 이런 어른 드라마로 애들을 혼란스럽게 하세요? 애들은 이미 혼란스러웠어. 나는 반박했다. 할머니가 가정부처럼 취급받는 걸 보면서 부모가 할머니를 자기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적어도 그들은 가족으로 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들어. 지우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껴안았다. 명백히 동정을 생성하기 위해 계산된 제스처가 아니었다면 다정했을. 애들아, 방 가서 숙제해. 어른들이 얘기 끝내야 해. 아이들이 떠났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다. 마치 규칙이 완전히 바뀐 체스게임에서 누군가 다음 수를 두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알았어요. 민준이 마침내 협상 톤을 채택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쳐요. 진짜 우리가 월세 내고 비용에 기여하길 원하신다고 쳐요. 정리할 시간을 얼마나 주실 건데요? 편지에 3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서류들을 참고하며 새 조건을 받아들이고 준수하기 시작할지 결정할 30일,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을 30일.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그가 여전히 소파에서 흐느끼고 있는 김 여사님을 가리키며 물었다. 어머님은 48시간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 죽어 합의가 없어요. 승인받거나 받지 않은. 그녀가 여기 계시는 건 초대가 아니라 강요였어요. 나이 든 여자를 단 2일 통지로 쫓아낼 수 없어요. 민준이 항의했다. 할 수 있고 할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내 결단을 스스로 놀라며. 어머님은 자기 집이 있어요. 혼자 살고 싶지 않으시면 자기 나이에 적절한 곳을 찾으시거나 실제로 초대한 친척과 지낼 수 있어요. 3개월 후의 자유 3개월 후 나는 아침 6시에 내 침대에서 내 방에서 일어났다. 내가 원해서 시간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집의 고요함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수년간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평화의 소리. 김 여사님은 법적 통지가 명시한 대로 정확히 둘째 날 떠났다. 드라마틱한 눈물과 다시는 나와 말하지 않겠다는 위협 속에서. 마치 그게 축복이 아니라 손실인 것처럼. 민준이는 그녀가 자기 인생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동안 호텔비를 내려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그녀는 나중에 들었지만 직원들이 내가 했던 것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지우와 민준이는 처음 30일 동안 온갖 전술을 시도했다. 먼저 완전한 부정이 왔다. 모든 게 오해라고 고집했다.
변호사 개입 없이 가족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게 안 통하자 감정적 죄책감을 시도했다. 손주들이 자라는 걸 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마치 그들을 보는 게 24시간 무급, 베이비시터가 되는 걸 요구하는 것처럼. 그 다음 분노가 왔다. 민준이는 어느 날 밤 2시간 동안 소리를 질렀다. 나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나쁜 엄마이자 더 나쁜 할머니라고 불렀다. 지우는 울고 애원하고 나를 껴안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려와 마음을 바꾸라고 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확고하게 버텼다. 초의 변호사는 이런 전술 각각을 내게 준비시켰고 나는 그들의 넘치는 감정에 대한 차분하고 법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었다. 애들이 엄마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지우가 마지막 조작 시도 중 하나에서 내게 말했다. 애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가 착취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는 걸 배울 거야. 나는 대답했다. 초의 변호사가 제안한 정확한 말을 사용하며 마지막 단계가 가장 계시적이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주 동안 지우와 민준이 둘 다 이전 학대보다 더 모욕적인 과장된 예의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박 여사님이었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였다. 마치 그들이 갑자기 좋은 매너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한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필요할 때만. 엄마, 우리가 항상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요. 지우가 그들이 떠나던 아침 나에게 말했다. 그냥 가끔 가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단순한 오해로 축소된 2년간의 체계적 착취. 마치 누가 쓰레기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었지. 나를 무료 가정부로 만들려는 의도적 캠페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갔다. 강남 반대편 투룸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월 80만 원의 관리비 별도인 곳. 분명히 낯선 집주인에게 낼 때는 돈이 있었다. 그들 가족인 나에게 낼 때만 돈이 부족했다. 그들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2년간 끊임없는 소음, 긴급한 요구, 다른 사람들을 시중드는 영구적 스트레스로 가득 찼던 후 집이 엄청나게 비어 보였다. 하지만 점차 그 공허함의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했다. 자유. 나는 원할 때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4명의 다른 사람들의 영양 요구가 아니라 내 입맛에 따라 무엇을 요리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내 연금을 내 필요에 쓸 수 있었고 심지어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잊었던 작은 사치품으로 나를 대접할 수도 있었다. 식탁을 위해 생활을 처음 샀을 때 이마트에서 바로 그곳에서 울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특수 시리얼이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위한 저자극성 샴푸에 갔을 2만 원이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즐거움을 위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에 쓸 수 있는 2만 원이었다. 이미경은 전체 과정 동안 축복이었다. 가장 어려운 순간 동안 내 결심을 유지하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점심을 먹고 토요일 아침 망원시장에 가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시작했다. 애들 소음이 그립지 않아요? 그녀가 어느 날 오후 우리가 풍경화를 그리며 물었다. 손주들은 그리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급 베이비시터가 되는 건 안 그리워. 아주 큰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태양이와 혜은이는 격주 토요일에 나를 방문했다. 많은 긴장된 협상 후에 우리가 설정한 약정. 처음에 지우는 방문을 압력의 형태로 사용하려고 했다. 내가 분리합의의 어떤 측면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방문 조율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암시하며 초의 변호사는 지우가 자기 아이들을 감정적 협박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방문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을 서면으로 그를 통해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우리는 문명화된 합의에 도달했다. 아이들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왔고 나는 이제 4명의 성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조하지 않아서 감당할 수 있는 재밌는 활동을 하러 데려갔다. 태양이와 혜은이와의 내 관계의 차이는 놀라웠다.
하루 24시간 그들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들의 식사 시간, 훈육, 끊임없는 오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단순히 그들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을 조금 응석바디로 만들고 함께 웃고 내가 다음에 해야 할 가사 일을 생각하며 산만해지지 않고 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혜은이가 첫 방문 중 하나에서 물었다. 어른들은 행복하려면 자기 공간이 필요하거든. 나는 설명했다. 내 엄마 아빠는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 집이 필요하고 나는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랑하죠? 그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정한 걱정으로 고집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해. 나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확신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중과 애정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걸 배우길 원해.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이는 더 나이가 많고 더 관찰력이 있어서 상황을 놀랍도록 성숙하게 이해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일을 많이 시켰죠. 그렇죠, 할머니? 그래, 얘야.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고 있어. 그날 아침, 큰 변화 후 3개월, 나는 완전히 잊었던 느낌으로 일어났다. 긍정적 기대. 하루 동안 어떤 요구가 나를 기다릴지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 초세사나 거친 저월 초의 변호사는 지난주에 지우와 민준이네 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 청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고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분명히 진짜 변호사들과의 상담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내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고 그런 권리를 설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노인 착취 혐의로만 이어질 것이다. 자유가 어떤 느낌인가요, 박 여사님? 초의 변호사가 내가 감사하게 된 그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아주 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 나는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하는 걸 먹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발견한 내 새로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인 시니어 댄스 수업에 가기 위해 옷을 입었다. 66살에 나는 살사를 배우고 있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존재한다는 걸 잊었던 나 자신의 부분들을 재발견하고 있었다. 나갈 준비를 하면서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나를 쳐다보는 여자는 더 이상 지난 2년 동안 입었던 영구적으로 지치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밝았고 등은 고닫고 깨닫지 못하고 잃었던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고 확고한 발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내 집, 내 인생, 내 결정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말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자부심으로 채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되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그리고 일단 되찾으면 아무도 다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얼마나 사랑하든 또는 그들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든. 진정한 사랑은 나는 발견했다. 결코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그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당신이 덜 되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그 토요일 아침, 태양이와 혜은이의 방문일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나 그들이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기쁨이었다. 오전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 혜은이가 문을 열자마자 내 팔에 뛰어들었다. 태양이는 더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태양이가 물었다. 신발을 벗으며. 너희가 선택해. 나는 말했다. 그들을 부엌 테이블로 안내하며 따뜻한 호떡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이대 공원, 만화박물관, 아니면 집에서 영화? 영화요.
혜은이가 즉시 외쳤다.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빠서 같이 못 봐요. 내 마음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다. 죄책감이 아니었다. 모든 걸 고치려는 의무가 아니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연민이었다. 그럼 영화 보자. 나는 말했다. 할머니 구독 중인 넷플릭스로 뭐든 고르렴. 우리는 소파에 껴안고 앉았다. 내 양쪽에 한 명씩. 호떡을 먹고 웃으며 을 보았다. 혜은이가 좋아하는 영화였다. 영화 도중 태양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할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네, 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이제는 눈이 반짝거려요. 8살짜리 아이의 관찰력은 놀라웠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나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점심시간에 우리는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다. 혜은이는 어묵을 찢고 태양이는 양파를 자르는 걸 도왔다. 우리는 요리하며 웃고 이야기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태양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추장을 저으며.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어. 왜요? 혜은이가 물었다. 같이 있으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니까. 나는 설명했다. 하지만 각자 자기 공간이 있으면 만날 때 진짜로 서로를 즐길 수 있어. 태양이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있는데 맨날 붙어 있으면 싸워요. 근데 가끔만 만나면 더 재밌어요. 바로 그거야. 나는 말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후 3시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다. 단풍잎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혜은이는 제일 예쁜 낙엽을 모았고 태양이는 도토리를 주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혜은이가 물었다. 특히 빨간 단풍잎을 들어 보이며. 물론이지.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줄게. 우리가 벤치에 앉아 쉴 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처음으로 내가 돌봐야 할 책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할머니한테 비밀 하나 말해줄까? 태양이가 속삭였다. 뭔데? 엄마 아빠 자주 싸워요. 돈 때문에, 집세 때문에. 근데 할머니는 이제 안 슬퍼 보여요. 얘야. 나는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어른들은 가끔 어려운 시간을 겪어. 그건 정상이야. 하지만 그게 너희 잘못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해.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오후 6시, 지우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눈에는 내가 몇 달 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다. 현실의 이하에. 잘 지냈어요, 엄마? 그녀가 문간에 서서 물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잘 지냈어. 너는? 힘들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독립해서 사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모든 걸 이제 이해해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가 마침내 이해하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할래? 나는 제안했다. 다음에요. 그녀가 말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 오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언젠가. 나는 반복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그들이 가는 걸 지켜봤다. 내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아픔이었다. 사랑과 경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픔이었다.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이미경과 구청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에 갔다. 우리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으로 예술이 치유라고 믿었다. 오늘은 자화상을 그려볼 거예요. 그녀가 발표했다. 거울을 보지 말고 느낌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나는 붓을 잡고 망설였다. 몇 달 전이었다면 나는 아마 작곡이 회색이고 거의 보이지 않는 뭔가를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뭔가가 나왔다. 밝은 색깔. 파랑, 노랑, 핑크, 미소 짓는 여자. 꽃을 들고 있는 자유로운. 아름다워요, 순희 씨. 이미경이 말했다. 내 어깨 너머로 보며 이게 내가 되고 싶은 나인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이미 그래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단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수업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다. 나는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을 비싼 라떼를 주문했다. 6,000원. 하지만 지금은 내 돈이었다. 내 선택이었다. 최근에 지우한테 연락받았어요? 이미경이 물었다. 토요일에 아이들 데리러 왔을 때 잠깐 봤어. 힘들어 보이더라고. 하지만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알아요? 이미경이 말했다. 처음 당신 얘기 들었을 때 걱정했어요. 당신이 너무 온순해서 맞설 수 없을까 봐. 근데 내가 틀렸어요. 당신은 강했어요. 강하지 않았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웠어. 지금도 가끔 무서워. 혼자라는 게. 혼자인 게 외로운 것과는 달라요. 이미경이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 있잖아요. 수채화 반 친구들 있고, 손주들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정말로 나를 봤다. 66살 여자. 흰머리가 많지만 눈은 살아있는. 주름이 있지만 미소는 진짜인.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로운. 안녕 박순이. 나는 내 반영에게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가족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사랑이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이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학대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멈춰야 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요. 만약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참고 있다면 당신은 틀렸어요. 항상 선택이 있어요. 나는 66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무섭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깨어 모든 게 실수였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요. 누군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두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배워야 할 것. 첫째,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경계는 사랑이 건강하게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둘째,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로 측정되지 않아요. 당신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가치 있어요. 셋째, 변화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어요. 66살이든 76살이든 16살이든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넷째,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건 약함이 아니에요. 강함이에요. 나는 혼자서는 이걸 할 수 없었어요. 최애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이미경이 필요했어요. 다섯째,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학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당신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거리를 두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지우와 나는 천천히 관계를 재건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가끔 그녀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면 내가 상기시켜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민준이와 나는 아마 절대 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괜찮아요. 모든 관계가 회복될 필요는 없어요. 김 여사님은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도 아마 나에게 화가 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제 자유예요. 내 집에서, 내 삶에서, 내 선택에서.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는 젊었어요. 30대쯤. 큰 짐을 들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짐은 너무 무거워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왜 그걸 들고 있어요? 가족이 필요해서요. 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이 당신한테 짐을 주고 들라고 했을 뿐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려놓으면 나쁜 딸, 나쁜 엄마, 나쁜 할머니가 될 거예요. 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려놓으면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날아올랐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들고 있는 짐이 뭐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박순희예요. 6살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했어요.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필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슈퍼땡스를 보내주시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는 가능해요. 큰 사랑 보내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진짜 사랑으로. 존중과 함께. 안녕히 계세요.